신령스런 스님의 기묘한 볏짚가마니. 어느 시골 마을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이도 없이 혼자 수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는 인근에 널리 소문이 날 정도로 정절을 생명처럼 여겼으며 행동 또한 정숙하니 마을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업신 여기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인이 저녁밥을 먹고 집에 있으니 바람을 진 스님 한 분이 석장을 짚고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나무아미 다불 지나가는 소승이 온대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이에 부인이 나가서 정중히 합장배례를 하고는 말하였다. 스님, 죄송하온데 저희 집은 여자 혼자 사는 데다 방 또한 하나뿐이니 스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에 스님도 합장배례를 하면서 간청했다. 해가 진 지 이미 오래되어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여 길조차 보이지 않으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시면 큰 은혜이겠습니다. 나무관세 음보살. 스님의 계속된 부탁에 부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스님, 잠시만 쉬고 계십시오. 제가 밥이라도 대접해드릴 테니. 고맙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잠시 방 안에 앉아 있으니 비록 보리밥에 나물국이지만 정결하게 밥상을 차려 올렸다.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사옵니다. 아이고, 보리밥에 나물국이면 진수성찬이지요. 배가 고프던 잠인데 잘 먹겠어 그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자 여인은 늙은 스님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운목에 자리를 잡고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도통 잠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다.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든 스님 옆에서 잠을 설치며 뒤척이고 있던 부인의 배 위로 스님의 다리 한쪽이 턱하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에 부인은 순간 깜짝 놀랐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한동안 움직임이 없던 스님이 얼마 뒤 또다시 몸부림을 치더니 이번에는 손을 들어 부인의 가슴에 툭 하고 걸쳐 놓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부인은 공손히 스님의 손을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대사께서 온종일 돌아다니시느라 몹시 피곤하신 게로구나. 그렇게 어영부영 잠을 설치다 보니 어느새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지어 깨끗하고 단박한 반찬을 곁들여 스님에게 아침상을 드렸다. 이에 아침밥을 달게 다 드신 스님이 부인을 불러 말했다. 이보시오. 볏짚 몇 단만 구해다 주실 수 있소?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좀 만들어야 할 물건이 있어서 그러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집 몇 단을 가지고 오자 스님은 잠깐 사이에 짚을 엮어 작은 가마니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말하였다. 후한 대접에 보답하고자 만들었으니 잘 사용하시오. 그러더니 감사의 인사도 하기 전에 돌아서서 소매를 떨치며 떠나가는데 그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에그머니, 이게 무슨 조화람. 이리도 걸음이 빠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꼭 하늘로 솟아버린 것 같구만 그래. 한동안 놀란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부인이 작은 가마니 안을 들여다보고선 또 한 번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어쩔시구. 도대체 쌀은 어떻게 가마니 속에 들어있는 거지? 놀랍게도 스님이 만들어 놓은 작은 가마니 속이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쌀을 뒤주로 옮겨 담고 그 속을 비울 때마다 작은 가마니 속은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퍼내고 또 퍼내도 가마니 속이 쌀로 가득 차니 평생 배고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선 매섭게 몰아붙이며 캐묻는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끼니도 못 챙기고 살떡량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이리 큰 부자가 되었소. 무슨 서방질이라도 하는 것이오? 아니면 밤마다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것이오? 어서 말해보시오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하며 작은 가마니로 시범을 보이자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고 신기해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분명 부처님께서 자네의 착한 행실을 어렵게 여겨 보내주신 선물일 걸세.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그 말이 딱일세 그려. 그날 이후 부인은 쌀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전보다 더욱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한 과부 하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시샘을 내며 말하였다.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지? 스님만 내 방에 재우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지? 나도 같은 과부인데 나라고 못하라는 법 있나? 스님도 보고 부자도 되고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한 노승이 바랑을 지고 석장을 짚은 채 대문에 서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소승이 가는 길이 멀어 하루를 묵어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아이고 어서 오시오 스님. 얼마나 기다렸게요? 이제 나저제나 언제 오시나 목이 다 빠져버렸네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스님이 나타나자 버선발로 뛰쳐나가 반갑게 맞이하고는 푸짐한 저녁 밥상을 차려 대접하고선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말하였다. 스님? 왜 그러시오 부인? 스님께선 여기 아랫목에서 주무시오. 난 저기 윗목에서 자면 되니. 아니오 부인. 나는 옆방에서 자면 되니 소승 때문에 불편을 자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려. 옆방엔 습하고 곰팡이 가피어 사람 잘 곳이 못 되니 여기서 꼭 저와 함께 주무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여인의 강요 아닌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쓰게 된 스님은 그때와 다름없이 코를 골며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를 기다려 잠자는 척을 하던 과부가 스님의 옆에 바짝 붙더니 스님의 다리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자 속으로 말하였다. 이러다 날 새겠네 그려. 네 다리나 내 다리나 어느 것이든 올려놓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러더니 자신의 다리를 스님의 배 위에 턱 하고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에 잠이 깬 스님이 여인의 다리를 보더니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게 얼마 뒤 과부는 스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번에는 몸부림을 치는 척하면서 자신의 팔을 스님의 가슴 위에 얹어놓았다. 스님은 이번에도 역시 과부의 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잠 좀 잡시다 부인. 왜 이리 빈승을 괴롭히는 것이오? 그렇게 밤새 과부와 스님은 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여인은 일찍이 아침밥을 짓고 좋은 반찬을 만들어 스님께 대접하였다. 이에 아침 식사를 마친 스님이 여인에게 청하였다. 부인, 집 몇 단만 구해주시겠소? 내 기님 만들 것이 있어 그러니 부탁하오. 구해드리다마다요. 얼마든지 구해드리지요. 그 말에 과부는 크게 기꺼워하며 볏짚 여러 단을 스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스님은 과부가 준비해준 지푸로 부인의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가마니 하나를 엮어 여인에게 건네주곤 호룰자리를 털고 길을 떠나갔다. 이것이 연마을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 가만이구먼. 광채가 나네 광채가 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고 모든 게 다 천지신명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윽고 과부는 당연히 썰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레는 듯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 뒤로 낮아빠지며 소리쳤다. 에그머니? 이 놈의 땡중이 달라는 쌀은 안 주고 이게 뭐람? 가만히 속은 온통 벌떡거리는 남자의 양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어쩔 줄 몰라 가마솥에 쏟아붓고 삶아버리려 하자
가마솥 뚜껑을 열고 튕겨져 나올 만큼 그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더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 아니더냐? 이놈들을 다 어쩐단 말이냐? 과부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더니 이번에는 그것들을 모두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하지만 우물 속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우물 밖으로 마구 뛰쳐나오더니 뜰 여기저기를 날뛰며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실로 남근 지옥이 따로 없구나 따로 없어. 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맞더냐? 결국 과부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망한 눈빛으로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욕심이 지나쳤소 스님. 내 지난 날을 크게 후회하오니 제발 용서 좀 해주시오. 내 앞으로 더 이상 탐욕된 삶을 살지 않을 터이니 이놈들 좀 어찌 해주시오 제발. 그렇게 과부는 사방천지 벌떡거리며 쌓여가는 양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욕심 많았던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써 참회하니 어느 순간 양근들이 연기로 변하며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이내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집안을 감싸더니 스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릇 욕망의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타인이 가진 것에 욕심내거나 화내지 말아야 하거늘 어리석은 중생아. 그대는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이리도 가지려 하였단 말이냐? 어찌하여 탐욕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단 말이냐? 스님의 뼈를 때리는 훈계의 말에 과부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머리를 조아린 채 눈물만 흘릴 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한결 온화해진 목소리로 스님이 여인을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대는 오늘부터 욕망으로 인한 번뇌를 버리는 수행을 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으니 곧 네가 부처이니라. 제가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스님. 이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멀리에 있지 않느니라.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만을 남긴 채 거치는 안개 속으로 스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과부는 스님의 뜻모를 마지막 말에 해답을 찾아 몇 날을 고민하였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웃마을 과부를 따라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였으니 얼마 가지 않아 생불이라 불릴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니 스님들조차 그녀에게 깨우침을 얻고자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과연 그녀는 욕망의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귀하신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들게 된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목숨이 닿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부처님은 이 또한 말씀하셨다. 재물을 얻고자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갖가지 노름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적절한 시기에 재물을 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술을 마시고 방탕하여 재물을 구하는 것이다. 넷째는 나쁜 것을 가까이 하여 재물을 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항상 풍류놀이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니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과부와 머슴의 사랑 이야기. 어느 시골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린 머슴 하나를 종으로 거두고 있었다. 그 종놈은 나이가 17, 8세쯤 되었는데 어리석은 듯 행동을 하나 본성이 교활하고 괴가 많은 녀석이었다. 어느덧 누에치는 계절이 돌아와 과부가 종놈을 데리고 뽕을 따러 가야 하는데 이 어린 종놈과 함께 가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요 녀석이 양기가 충천할 나이가 되어 혹여나 엉큼한 짓을 하면 어쩌노? 걱정일세 그려. 과부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조를 어지럽힐까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종놈을 불러 은근슬쩍 질문을 던져보았다. 너 혹시 옥문이란 것을 아느냐?
과부의 물음에 종놈은 속으로 말하였다. 마님이 나를 떠보려 하는 수작이었다. 이리도 남자를 모르셔서야.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옥문입니다요. 찰나의 순간 과부의 의도를 알아챈 종놈은 크게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다. 당연히 알고 있습죠. 아침에 세수할 적에 소리치며 번개같이 날아간 녀석이 그것입죠. 해벌쭉 웃는 얼굴로 답을 하는 종놈의 모습에 과부는 생각했다. 요놈이 어리석어 아직 음양을 모르는 것 같은 함께 산속에 간들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만 그려. 그렇게 과부는 종놈이 어리석다고 단정하고 서둘러 채비를 갖추어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과부는 종놈을 시켜 일을 하게 하였다. 너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뽕잎을 따도록 해라. 아씨, 그것이 뽕나무가 벼랑 위에 있질 않습니까? 주위에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 이런 곳에 있는 걸 따오라니요. 과부는 당황스러워하는 종놈의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더욱 뻔뻔하고 얄밉게 말하였다. 쉽게 딸 수 있는 것이면 너를 데리고 왔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손을 타지 않았으니 더 싱싱할 것 아니더냐? 군소리 말고 어서 올라가서 따오거라. 저놈의 과부가 오늘 왜 저러는 게야? 그날이야.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난 게야. 종놈은 속으로 연신 과부를 씹으며 벼랑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번을 미끌리고 다치는 상황이 계속되자 속에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과부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겨우 한 길 정도 올라갔을 때였다. 종놈이 발을 헛디디는가 싶더니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살려주셔요, 마님. 어디가 어떻게 다친 것이야? 어디가 아픈 게야? 아이고, 이걸 어쩌지? 놀란 과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종놈의 몸만 연신 주무르며 쩔쩔매고 있으니 종놈이 금세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헉헉거리며 말하였다. 이 산아래 암좌의 얼굴을 가린 신령한 의원이 있다고 하니 아씨께서 가서 여쭤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내 얼른 다녀옴세. 신음을 삼키며 고통스러워하는 종놈의 모습에 앞뒤 가릴 것 없이 과부는 의원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 과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고통스러워하던 종놈의 신음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 주위를 살피더니 간사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아씨, 속으셨죠? 이놈이 오늘 아씨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드릴 거요. 오늘 매운맛 좀 보셔요. 종놈은 지체 없이 산 아래로 가는 지름길을 쫓아 쏜살같이 달려 과부보다 먼저 암저에 당도했다. 그리고선 황급히 푸른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단정하게 앉았다. 때마침 과부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암저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이에 종놈은 더욱 자세를 근엄하게 고쳐잡더니 헛기침을 하며 과부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자 과부가 의원에게 절을 올리더니 근심스러운 얼굴로 다급히 물었다. 우리 집 종놈이 뽕나무 열매를 따려다 벼랑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질문에 답을 하였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신근을 다쳤을 것이오. 신근은 남자의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곳을 심하게 다쳤다면 생명 또한 위험할 것이오. 내 마땅히 신통한 처방을 내릴까 합니다만 존귀한 부인께서 기꺼이 따를지. 의사가 말끝을 흐리자 애가 탄 과부가 더욱 다급히 말했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할 테니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치의 틀림이 없어야 할 겁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은 뒤 의원은 처방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부인께서는 옥문을 열고서 풀잎으로 그 위를 살짝 덮으십시오. 그런 후 종놈을 시켜 그놈의 신근을 그 위에 올려두게 하십시오. 훈훈한 옥문의 기운을 받은 신근이 원기를 회복하여 몇 분 내로 나아질 것입니다. 의원의 신묘한 처방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은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감사 인사도 하는 듯 마는 듯 헐레벌떡 다급히 산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감쪽같이 과부를 속인 종놈은 과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지름길을 쏜살같이 달려 뽕나무 밑에 이르렀다. 먼 발치에서 다급히 뛰어오는 과부를 발견하고선 이내 땅바닥에 엎드려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사람 죽네 죽어. 종놈의 고통스런 신음소리에 더욱 마음이 급해진 과부가 그에게 다가가 의원의 처방을 말하자 종놈이 울먹이며 말하였다. 저야 죽으면 그만인데 어찌 차마 처방대로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다면 우리 집 여러 수구를 누가 맡아 해주겠는가? 하물며 다만 그 기운만 쪼이면 된다지 않느냐? 걱정 말고 어서 서두르세나. 과부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급히 숲사이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큰 대자로 누워 두 다리를 벌리더니 뽕나무 잎사귀로 그곳을 덮었다. 그리고선 종놈에게 다음 처방을 지시하였다. 어서 너의 신근을 올려놓고 홍기를 쐬도록 하거라. 어서. 과부의 손짓에 종놈이 다가와 아랫도리를 풀어 헤친 후 신근을 꺼내어 그곳에 턱하고 올려놓았다. 이윽고 신근으로 몰려든 기운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니 종놈의 그것이 껄떡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과부의 둔덕을 쳐대기 시작했다. 이에 과부는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종놈의 볼기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쁜 놈의 파리가 너의 볼기를 물어 그런 것이니 오해 말거라. 이놈의 파리들이 왜 이러는 것이더냐. 허이허이 저리 갔거라. 그 순간이었다. 과부가 진저리를 치며 짜릿한 비명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종놈의 볼기를 너무 격렬하게 후려쳤던 나머지 그만 종놈의 물건이 과부의 그곳으로 쑥 하고 빠져 들어간 것이었다. 이놈아, 이리도 글센 걸 보니 이제 다 나은 게로구나. 정말 신통한 의원이로다. 신통해.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머니 와씨. 의원님 덕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구만요. 그날 이후 과부와 종놈은 매일같이 뽕나무 열매를 따러 산에 올랐다고 한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해 뽕나무 열매란 열매는 씨가 다 말라 진상품을 올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한다. 어쨌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애시당초 과부나 종놈 둘 다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주저하지 말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벼랑이 뽕밭을 추천해드린다. 한 번만 잘 고르면 그냥 게임 끝. 지극정성, 머슴을 치료한 안방마님. 어느 시골 마을 의원 집에 얼간이 머슴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얼간이긴 했지만 일 하나만큼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자라요. 의원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머슴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머슴이 의원을 찾아와서는 근심스런 낯빛으로 말하였다. 나으리, 어쩐지 요새 몸뚱이가 굶실굶실 이상스러운 것 같아요. 의원이 머슴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말하였다. 겉으로 봐선 멀쩡한 것 같은데 말이다. 혈색도 붉으래 한 것이 더없이 좋은데 말이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더 상세하게 말해보거라. 딱히 아프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쩐지
여기가 좀 머슴이 말끝을 흐리며 민망한 듯 조심스레 사타구니 그 불룩하게 솟아오른 장소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의원은 무슨 병인지 눈치를 챈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병이라면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내일 하루 시간을 비워줄 터이니 읍내 색시들한테 잠깐 다녀오거라. 그 병엔 읍내 색시만한 명약이 없느니라. 고맙습니다요, 나리. 분부대로 하겠구만요. 근디, 읍내 색시한테 다녀오라는 말이 뭐다냐? 나으리가 속에서라도 써주시는 거겠지? 신경 쓰덜 말더라고. 우리 나리께서 추천해주시니 아주 용한 곳이겠지 뭐. 주인의 처방이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였으나 중병은 아닌 듯하니 머슴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산책을 하던 안방마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일하는 머슴의 모습을 보고 걷던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다. 이놈아, 아침까지만 해도 시무룩하던 녀석이 어찌 이리도 기분이 좋아졌더냐? 여종이랑 우입질이라도 했더냐? 알고마님, 나오셨소? 근디, 우입이 뭐단가요? 으이그, 니놈은 아는 게 뭐더냐? 그건 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풀어보거라. 안방마님의 물음에 머슴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자랑질을 하자 갑자기 마님이 머슴을 가까이 부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놈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를 찾아왔어야지. 내일 읍내 나갈 필요도 없느니라. 내 오늘 당장 너의 병을 고쳐줄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리 더 가까이 와 보거라. 안방마님의 말에 혹한 머슴은 더욱 기뻐하며 말하였다. 마님이 고쳐주시겠다국쇼? 이놈이야 뭐 하루라도 빨리 고치면 원이 없습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안방마님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머슴의 귀에다 속삭이듯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의원께서 외지로 진맥차 출타를 하시니 밤이 되거덜라 내 방으로 오거라.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을 타니 꼭 보는 눈이 없어야 할 것이야. 걱정하덜 말더라고요, 마님. 그날 밤이었다. 머슴은 마님이 시킨 대로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안방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속이 훤히 비치는 곱치마만 걸친 마님이 뼈로통한 말투로 말하였다. 이놈아, 왜 이리 늦었더냐? 숨 넘어갈 뻔했네 그려. 이놈의 행랑아범이 오늘따라 제 옆에 붙어서 잠도 안 자지 뭡니까요? 하마터면 못 올 뻔했지라. 참으로 큰일 날 뻔하였구나. 잘못하다간 내가 병날 뻔하였어. 마님께서 왜 큰일이 나요? 왜요? 그건 됐고 어서 이리로 오거라. 어서 가까이. 마님은 다급하게 머슴을 아랫목으로 앉히더니 상기된 얼굴로 머슴의 이곳저곳을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실하구나 실해. 어린 것이 좋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일세 그려. 은미마님, 근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내 놈의 손목맥이 약하여 이리 하는 것이니 잠자코 있거라. 알겠구만요, 마님. 한동안 이어지는 마님의 진맥에 머슴은 어느새 굼실굼실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사타구니 안쪽에서 병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마님, 쇳내 몸이 이상한 것 같더라. 터질 듯이 아프고만요. 어디 보자꾸나. 아이고, 부종이 올라왔네 그려. 붓기가 오래가면 좋지 않으니 어서 이리 누워보거라. 마님은 머슴의 부어오른 아랫도리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더니 슬그머니 바지를 내리며 말하였다. 붓기가 심해 급히 고름을 빼내야 할 듯하네. 기분이 이상하더라도 나오는 건 참지 말고 모두 뱉어내시게. 알겠어요, 마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마님이 퉁퉁 부어있는 머슴의 환부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잡더니 이내 치압을 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압이 효과가 있었던지 머슴이 몸을 바르르 떨기 시작하더니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고름을 내뱉는 것이었다. 그렇게 화산마냥 터져나온 고름이 마님의 얼굴을 온통 물들이니 마님은 눈도 뜨지 못하고 연신손으로 얼굴을 닦아내기 바빴다. 하지만 왠지 모를 야릇한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는 것이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닌 듯하였다. 알고 마님? 죄송하고먼요. 얼굴에 고름이 잔뜩 묻어버렸구만요. 이놈아, 괜찮다.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뭘 얼마만인지 모른단가요? 아니다. 이 녀석아. 머슴은 마님의 얼굴에 고름을 쏟아낸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고름을 뒤집어 쓴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들며 이내 부종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부종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안 되겠다. 다른 치료법을 써야겠구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님이 몸을 일으키더니 머슴의 환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선 퉁퉁 부어오른 환부를 전보다 더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내 오늘 고름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쭉 뽑아버릴 것이니라. 마님 고맙구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어라. 그렇게 마님은 계속되는 머슴의 부종에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름을 짜고 또 짜내며 지극정성 머슴을 치료하였다. 이튿날이었다. 출타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사랑채에서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때마침 머슴이 그 앞을 지나가자 주인이 말하였다. 저 애가 방금 전 내가 이야기한 녀석이요. 올간이지만 일은 퍽 잘한답니다. 그러더니 머슴을 불러 묻는 것이었다. 이놈아, 오늘은 몸이 좀 어떠하더냐? 주인의 물음에 머슴은 활짝 웃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답하였다. 네, 날이 이제 다 나았구만요. 괜찮다니? 벌써 읍내에 다녀온 것이더냐? 녀석 참 빠르기도 하구나. 주인의 말에 머슴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하며 자랑질하기 시작하였다. 아니고만요. 어젯밤에 안방마님께서 읍내까지 갈 것도 없다시면서 밤새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셨습죠. 지금은 아주 개운한 것이 읍내 색시집엔 안 가도 되겠어라. 그게 사실이더냐? 머슴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의원은 멀뚱멀뚱 허공만 쳐다보며 자신이 머슴보다 못한 얼간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집을 나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한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의원은 훗날 달공산에서 특도를 하여 속세의 만병을 관장하는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소금 장수의 가죽침.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멀리 외지에 갈 일이 생겨 길을 나설 때였다. 동네 앞 고갯마루 언덕에 다다를 때쯤 소금 장수가 나무 밑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소금 장수를 본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다가가더니 말을 붙였다. 이보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그런데 왜 그러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오. 부인의 뜬금없는 말에 소금 장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왜 가지 말라는 거요? 소금 장수의 물음에 부인이 소상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지요. 소금 장수의 물음에 어리석은 부인이 답하였다.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오. 어디 저 집을 말 안 하고 그 집 말이오. 절대 가지 마오. 소금 살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가오?
염려 마시고 다녀오시오. 그렇게 집을 알아낸 소금 장수는 다시 길을 떠나는 부부를 향해 따뜻이 인사를 하고선 속으로 말하였다. 오후, 괴제라. 오늘 운수 대통한 날일세 그려. 얼마 후 부부 내외가 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삽장문 앞에서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아가야, 안에 있느냐? 아가? 잠시 후 커다랗게 말만한 처녀가 나와 쭈뼛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어요. 작은 목소리로 틀리듯 말듯 말하더니 다시 숨어버리자 소금 장수가 다시 근엄한 목소리로 처녀를 불렀다. 겁내지 말고 이리 나오거라. 나는 내 외삼촌이니라. 어려서 보고 다 커서 삼촌을 보니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 네가 벌써 이렇게 컸어. 훌륭하게 자랐구나. 외삼촌이라는 말에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조심스레 말하였다. 오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오셔요, 외삼촌. 안 그래도 내 부모님이 부탁으로 이리 왔느니라. 일가 잔치집에 가야 하는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네가 걱정이라시며 오랜만에 조카 얼굴도 보고 좀 돌봐주라시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자녀는 나와서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을 잡아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우리 조카가 장성하여 외삼촌에게 이리 저녁 밥상도 올리고 내 감개가 무량하구나. 기특하도다 기특해. 아닙니다, 외삼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그렇게 외삼촌인 척 처녀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배도 부르고 반주를 펴뜨린 탓에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넌지시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네, 그러하지요. 그게 속병이 있어서 그렇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지? 네, 그러하옵니다. 거 봐라.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다름질 치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숨이 가쁘지? 예. 정말 그런데요. 아가,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소금 장수의 말에 잔뜩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각하게 물었다. 어떻게 고치나요? 속에 든 고름을 빼야 한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지.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이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속옷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라. 그래야 병이 낫는다. 네, 외삼촌. 그렇게 그날 밤 허기를 채운 소금 장수는 푹 잠에 들었다. 이튿날이었다. 처녀가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 배불리 먹고 나니 이내 처녀가 말하였다. 삼촌, 오늘은 고름을 빼주지 않아요? 아침부터 밥상을 들었더니 팔이 나른하고 아픈 것이 병이 난 것 같아요. 그 말에 소금 장수가 말하였다. 팔이 나른하더냐? 어서 치료해야 하니 이리 오거라. 자, 여기 누워보거라. 네, 외삼촌. 그렇게 소금 장수와 처녀는 사흘 밤낮으로 병을 치료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처녀 의외가인 여자만 넷이라 사내라곤 외조부뿐이었으니 어려서부터 옥내가 잦았던 처녀가 과연 외삼촌의 정체를 몰랐을까? 그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거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하니 항시 조심하십시다. 막장 부부의 유치한 말다툼. 늦은 밤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서방님께선 요즘 웬일로 우물가에 얼씬도 않으시는지요?
임자 우물이 너무 깊어 그렇지 않겠소? 어머? 그게 어찌 소첩의 우물 탓이란 말이에요? 서방님 두레박근이 짧은 탓이지. 어허, 그뿐이겠소? 심지어 우물이 깊기만 한 게 아니라 물도 메말랐더이다. 그거야 서방님 두레박질이 시원찮아 그런 것 아니겠어? 그 뭔 섭섭한 소리요. 이웃샘에선 물만 펑펑 솟더구만. 내 두레박질에 옆집 샘이라니요? 그렇담 서방님께선 다른 샘을 이용하셨단 말이요? 어쩔 수 없지 않소? 임자 샘물이 메말라 목이 마르니 급한 김에 이웃샘을 한번 이용했소이다. 그러셨소? 잘하셨소 그래?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옵니다. 이웃 두레박은 이 샘물이 달고 시원타고 벌써 몇 달째 애용 중이니 말입니다. 뭐요? 그렇게 서로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막장 부부는 각자 이웃집 샘물과 두레박을 찾아 누가 더 잘났는지 대결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여종의 병을 깔끔히 치료한 재상의 비밀치료법. 옛날 어떤 재상의 처가에 향월이라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다. 어느덧 향월의 나이 18이 되자 용모가 꽃처럼 피어나는지라 그녀를 볼 때마다 재상의 마음은 음심으로 가득 차니 그 여종을 품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향월이 학질에 걸려 크게 앓게 되었는데 그녀를 끔찍이 아끼던 처가의 장모가 내의원 종일품 벼슬을 하고 있던 재상을 찾아와 청하는 것이었다. 향오리가 학질에 걸려 연일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네가 학질에 좋은 약을 알고 있을 테니 모쪼록 향오리 좀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이에 재상이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묻기 시작하였다. 어느 달 어느 때에 더 심하게 아픕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증상이 일어나니 아마도 내일이 아플 차례일 걸세. 장모의 말에 재상이 진중한 표정을 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마침 학질에 특효인 약이 얼마 전 명에서 들어왔는데 향월이에게 한번 처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국의 일을 마치는 대로 잠시 집에 들를 터이니 장모님께서는 한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학질에 특효인 약이 있는 겐가? 거 참 잘 되었어. 그래, 내가 뭘 준비해 놓으면 되겠는가? 장모의 말에 재상이 더욱 나지막한 목소리로 비밀스럽게 말하였다. 얼마 전 명나라 사신이 다녀가며 진상한 귀한 약재인데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함부로 반출하였다간 난리가 나니 장모님께선 절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셔선 안 됩니다. 이 사위에 목이 달아나는 일이니 꼭 약조하셔야 합니다. 향어리를 끔찍이 아끼시는 어머님을 위해 사위가 큰맘 먹은 것이니 부탁드립니다. 알겠으니 내가 뭘 하면 될지 어서 말해보시게. 그렇게 장모의 다짐을 받은 후 재상이 말하였다. 후원 깊숙한 곳에 큰 병풍을 둘러치시고 은밀히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두시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치료하는 동안 부정 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장모님. 알겠네. 네, 자네 말대로 할 터이니 향오리만 고쳐주시게. 다음 날이었다. 재상은 일을 마치자마자 들뜬 마음을 부여잡고 처가댁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에 도착하자 장모는 이내 재상을 후원으로 은밀하게 안내하였다. 자네가 말한 대로 다 준비해 놓았네. 오늘 밤새 이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고 향오리 치료에 전념하시게. 네, 장모님. 이제부터 치료해야 하니 제가 따로 여쭙지 않는 이상 어머님께서도 후원에는 절대 출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 부정을 타 향어리의 병증이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 알겠네. 내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향오리나 신경 쓰시게. 어서 들어가시게. 어서. 그렇게 장모가 사라지고도 한참 동안이나 후원의 동정을 살피던 재상이 마음을 굳힌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병풍 안으로 들어갔다. 병풍 안으로 들어서자 향어리가 다소곳이 앉아 재상을 맞이하였는데 그 모습이 며칠을 알아 애처로운 것이 가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음욕을 자극하니 재상은 그동안에 품어왔던 흑심이 폭발한 듯 향오리를 냅다 끌어안고선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나를 왜 이러시는 겝니까? 치료를 해준다고 하였거늘 어찌 이리 옷을 벗기시는 겝니까?
치료의 기본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에 있음이니라. 내 옷에 묻은 잡기를 모두 벗겨버리는 의식이니 마음을 편히 하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도록 하거라. 그렇게 재상은 한동안 향오리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향오리의 음호를 만지며 그의 거양을 꼽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학젤은 흉악한 병이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느니라. 금세 병이 떨어질 것이니 조금만 참아보거라. 이에 크게 놀란 향오리의 등에서 식은땀이 비처럼 연신 쏟아져 나오니 금세 축축해진 몸에 한기가 스며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리, 만일 마님께서 아시게 되면 틀림없이 저에게 죄를 물을 것인데 어찌 제가 감당하라 이러시는 겁니까? 향오리의 두려움 섞인 말에 재상이 그녀를 달래며 말하였다. 마님께서 이리 하라고 하여 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게. 그리고 여기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너와 나의 비밀치료법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니 학제를 떼고 싶으시거들라 어서 두 눈을 감고 치료에나 전념하시게. 재상의 말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힘을 쭉 빼고 편한 마음으로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흥은 절로 높아지고 환정이 극에 다다를 듯 온몸에 전율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재상의 허리를 끌어안은 향월이 흐느끼듯 말하는 것이었다. 나리, 이제는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고 저를 죽인다고 하셔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이놈의 병이 평생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더냐. 내 너를 품었던 마음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학을 떼어줄 것이니 맘껏 아파도 괜찮느니라. 그렇게 재상은 온몸을 불살라 밤새 지극정성 향오리를 치료하였으니 그녀를 괴롭히던 학질은 금세 씻은 듯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재상의 장인이 내국으로 급히 그를 찾아와 부탁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장인어른.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겝니까? 이보시기에 큰 일일세. 자네 장모가 지금 학질에 걸렸다네. 어제부터 증세가 심해지더니 오늘은 나를 못 알아볼 정도일세. 사위가 되어 응당 장모의 병증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향어리도 깔끔히 고쳐주었으니 이번에도 부탁하네 그려. 장인의 말에 재상이 즐겁을 하며 말하였다. 그것은 장인어른께서 손수 나서지 아니하시면 고칠 수 없사옵니다. 제가 나섰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고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였더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처방은 물론이고 주술, 제사와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까지 시도되었다고 한다. 병에 걸렸을 때 고생은 물론이고 낫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술이나 귀신의 힘으로 학질을 물리치고자 했을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재상의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일시적으로 열을 내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급할 때는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간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의학분업 대한민국 화이팅!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멍청한 선비. 어떤 선비가 애월이라는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첩이 선비에게 청하였다. 나으리? 여름도 되었고 하니 고향에 잠시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없지요. 누구 청인데 거절하겠소. 선비는 대범한 듯 겉으로는 다녀오라 하였지만 혹여나 호행하는 종이 첩을 겁간할 것이 걱정되어 어찌할까 고민을 하였다. 예월이의 미색이 이리도 고우니 어느 산에든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고. 가장 어리석은 녀석을 딸려보내야 내 마음이 편할 것이야. 잠시 후 선비는 집안에 있는 사내종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은 여자의 웅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옥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내도 있던가. 호참,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답을 하지. 선비의 말에 종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종이 냉큼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건 양미간에 있는 것이죠? 곱게 쭈그리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요. 그 종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니 선비 또한 그 종의 우둔함이 마음에 들어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녀석이면 되겠어. 남녀 사이의 음사를 전혀 모르는 듯하니 보행을 보낸다고 해도 별 일이야 일어나지 않을 테지. 이 종은 어려서부터 선비의 집에서 일한 꺽쇠 녀석으로 겉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은큼한 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녀석이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선비는 꺽쇠에게 첩을 호행하게 하였다. 꺽쇠 내 녀석이 작은 아씨를 모시고 고향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고 조심히 다녀와야 하느니라. 일이라도 생기면 내 녀석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 천한 목숨이 뭐가 중한디요?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작은 아씨를 보호하고 지킬 거구먼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게 작은 아씨와 꺽쇠는 채비를 갖춰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두어 시간을 쉼없이 걷다 보니 더운 여름 땡볕에 말도 지친 듯하고 꺽쇠도 힘겨워하는 모습에 작은 아씨가 말하였다. 조금만 가면 큰 냇가가 나오니 거기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자꾸나. 하루를 꼬박 가야 하니 말에게도 물 좀 먹이도록 하거라. 네, 마님. 이윽고 냇가에 당도하니 꺽쇠는 말 한 장을 풀고 말에게 물을 먹이고선 이내 훌러덩 옷을 벗고 냇가에 풍덩하고 몸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구먼. 올여름은 왜 이리 더운 것인지 지는구만저. 그때였다.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던 아씨의 눈에 물장구를 치며 미역을 감는 꺽쇠의 두 다리 사이로 뭔가 묵직한 것이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에그머니,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것이야? 멍청하다더니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야. 연신 눈을 가리며 민망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낯빛에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 꺽쇠에게 다가가 그를 희롱하여 묻는 것이었다. 너는 양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대체 무엇이더냐? 이에 꺽쇠가 자신의 물건을 쑥 들어올리면서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혹부리같이 작아 걸리적거리지도 않던 녀석이었습죠. 근데 점점 도단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이렇게 커져 덜렁거리니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습니다요 그려.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고 말입니다요. 그러다 저비에 거대하고 실한 꺽쇠의 약물에 홀딱 반했던 나머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차츰 커져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지. 보아하니 너의 그 솟아난 막대기와 나의 움푹 패인 그곳에 짝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지 않겠느냐? 그 말에 꺽쇠가 속으로 폐제를 부르며 생각하였다. 마님, 여지껏 내 물건에 안 넘어온 여인네들이 없습죠. 오늘 애월 마님도 매운 맛 좀 보실 거요? 그러더니 해벌쭉 웃는 얼굴로 작은 아씨에게 말하였다. 그려요 그럼 짝이 맞는지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 둘은 서로의 물건에 짝을 맞추며 격렬하게 우누지락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한편 선비는 어리석은 종에게 첩을 호행하는 일을 맡기긴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몰래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을 쫓아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때마침 냇가에 무수히 자란 풀숲 사이로 어렴풋이 애첩과종의 수상쩍은 움직임을 본 것 같은지라 급히 산을 내려가며 소리쳤다. 꺽쇠 내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이놈 거기 딱 있거라. 격렬하게 우누지락을 맛보고 있던 작은 아씨와 꺽쇠는 선비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내 꺽쇠가 손으로 아씨의 입을 살짝 틀어막더니 귓속말로 그녀를 진정시키기 시작하였다. 마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놈만 믿으십시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요. 아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냔 말이다.
꺽쇠 너만 믿는다. 그렇게 작은 아씨를 안심시키고선 자신의 주머니 속을 더듬더니 송곳과 노끈을 꺼내 작은 아씨의 소중이를 꿰매려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이들 앞에 나타난 선비가 그 광경을 보고 꺽쇠에게 꼬디져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야? 뭘 꿰매려 하는 것이냔 말이다. 그러자 꺽쇠가 해벌쭉 웃는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아씨 집에 가려면 이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깊이가 상당하지 뭡니까요? 혹여라도 작은 아씨께서 강을 건너시다 물에 빠져 수독이라도 오르면 큰일이니 아씨의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나 없나 살피던 중이었습죠. 그런데 마침 아씨 배꼽 아래 몇이 되는 곳에 한치 정도의 구멍이 있어 혹여나 물이 들어갈까 겁이나 지금 곧 그것을 꿰매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요. 꺽쇠의 말이 끝나자 선비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진실로 아씨를 위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 녀석. 내가 사람을 잘 보았어. 그런데 그 구멍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니 꿰매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만 되었으니 어서 고향 가던 길을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렇게 멍청한 선비는 더 이상 꺽쇠를 의심하지 않았으니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진 작은 아씨와 꺽쇠는 가는 길 내내 격렬한 우누리정을 나누었으니 길을 떠난 지 열흘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다. 호수의 철을 탐하려다 물매 맞은 생원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가지고야마는 심성 고약한 한 생원이 살았다. 그런 생원이 근래 유독 눈독 들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호수의 처였다. 얼마 전 옆 마을에서 시집 온 처자였는데 그 미색이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기생보다 뛰어났으니 생원은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려 하였다. 그러나 포수인 그녀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렇다 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의 기다림을 참지 못한 생원이 포수의 집으로 찾아가 물었다. 자네 요즘 어찌 산으로 사냥을 가지 않는 것인가? 생원의 뜬금없는 물음에 포수가 떨떠름하게 답하였다. 노자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죠. 그런 겐가? 노자가 얼마나 있으면 산에 갈 수가 있는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100냥은 있어야 하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닙죠. 노자만 100냥 정도이지 산에 고사도 지내려면 100냥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요? 며칠 사이 몸이 부실한 것 같아 꼭 고기를 먹으려니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 뭔가. 그러하니 내가 노자를 댈 것이니 산에 가거들랑 벅 몇 마리만 잡아다 주시게. 자네 사냥하는 김에 몇 마리 잡는 것이니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말일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부상조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생원이 100냥을 포수에게 쥐어주며 부탁하였다. 저야 뭐 타고난 팔자가 포수이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뻥 몇 마리에 100냥이라니. 저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요? 허허허.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렇게 해드립죠. 포수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자 생원은 만면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자네 덕에 몸보신 좀 거하게 하겠구먼 그래. 천천히 다녀오시게. 네, 알겠습니다요. 한편 흥정이 끝나자마자 산에 갈 채비를 갖추던 포수는 그의 처를 부르더니 기니 말하였다. 잘 들으시게. 내가 집을 떠나거덜라 여차저차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 당신은 꼭 내가 시킨 대로 여차저차 하시오. 나도 여차저차 꼭 그렇게 할 것이니. 알겠습니다, 서방님. 이미 오래전부터 생원이 자기 처에게 흑심을 품은 것을 알고 있던 포수는 처와 함께 그를 혼내줄 자기들만의 언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 둘의 눈빛이 사뭇 예사롭지 않았다. 잠시 후 포수는 생원에게 엎드려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소인이 떠나면 집안에 처 혼자 있게 되오니 생원님께서는 수고롭지만 여러 가지로 제 처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생원이 기꺼워하며 말하였다. 그 일은 내가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포수는 산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었다. 드디어 기회의 밤이 되었다. 생원이 장죽을 비스듬히 물고 포수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그의 처에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너의 남편이 없는데 홀로 공방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원의 말에 포수의 처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생호님 같으신 분이 직접 이리 살피러 오시니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포수의 처가 이렇게 말하자 생원이 곧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희롱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밤새 홀로 공방을 지킬 셈이신가? 어찌 나와 밤새 한바탕 씨름이나 해보실 텐가? 생혼 나리는 씨름을 잘하시나 보. 쇳내는 들배지기를 제일 좋아한다오. 그렇게 한동안의 희롱에도 실은 내색 없이 그의 농을 다 받아주는 그녀의 반응에 생원은 자목 기뻐하며 노골적으로 교합하자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인이 선반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생원에게 말하였다. 생호님이 저와 교합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면 저것을 내려서 얼굴에 동여매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허, 저것은 무엇인고? 어서 이리 내어 보거라. 그러자 여인이 이내 선반 위에 얹어놓은 가면을 내리더니 생원의 얼굴에 동여매고자 하니 생원이 물었다. 가면을 꼭 써야 한단 말이지? 네, 그러하지요. 저는 남편과 동침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이것을 얼굴에 묻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흥이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더이다. 너의 말이 그렇다고 하니 어서 묶어보아라. 그렇게 여인은 생원에게 가면을 씌운 다음 끈으로 단단히 묶어 풀 수 없게 한 후 한동안 정신없이 술래잡기하며 서로를 희롱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에 갔던 포수가 갑자기 뒤뜰에서 방 안으로 들이닥쳐서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벽을 치고 들창 문을 치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남의 안을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놈은 패 죽여도 모자랄 것이다. 이에 생원이 크게 겁을 먹고 가면을 벗으려 하였으나 목 뒤에 끈이 단단히 얽매어져 있어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다. 이 보시게. 잠시 멈춰 보시게. 날쌔나야. 나란 말일세. 이놈의 도둑놈이 어디서 생원나리 행세를 하는 것이냐. 생원나리께서는 절대 남의 안을 겁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네. 그러더니 더욱 매섭게 몽둥이질하기 시작하니 생원은 더 이상 매질을 참지 못하고 방 안을 뛰쳐나와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니 포수도 이에 뒤질세라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그를 쫓아 따라갔다. 도둑놈이 생원댁으로 들어간다. 저놈을 잡으시어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진 한밤중의 야단법석한 소리에 생원의 집에서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마침 가면을 쓴 괴물이 앞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 쫓아버리려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몽둥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난타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며 매질을 당하던 생원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니라 그만 때리거라. 이것들아. 하지만 가면을 쓴 생원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난타당하던 생원은 초주검이 되어서야 겨우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이 도둑놈의 정체가 진짜 생원이었으니 집안 사람들이 매우 놀라 말하였다. 이게 무슨 꼴이오? 어쩌다 이리 도둑놈처럼 가면을 쓰고 도망을 치셨단 말이오?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가면 쓴 도둑이 생원인 것이 밝혀진 후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한밤중의 야단법석 이후 한동안 생원은 감히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포수에게 빌려준 돈조차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니 평생의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었다 한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포수는 1636년 청이 북경을 넘어 조선을 침략하니 소고군으로 동원되어 전쟁을 치르던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의 처는 한동안 그의 행방을 쫓아 전국을 헤매다 청나라까지 넘어갔으나 포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머나먼 타지에서 객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만 전해지고 있다. 뼈를 녹여주는 나그네의 놀라운 정체.
한 행상이 어느 민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밤중이 되자 주인 부부가 교접을 하는 환성이 들려오니 이를 듣고 있던 행상이 괜한 호기심이 생겨 주인에게 물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였다. 헉헉거리는 소리 들으면 모르시오. 지금 아내와 열심히 교접 중이오. 교접 중에 미안하오만. 네. 훈수 하나만 두어도 되겠소? 이 일 좀 하시나 본데. 그리하시오.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네, 잠시 들어드릴 테니. 이에 행상이 근엄한 말투로 주인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남녀가 결합함에 있어 두 가지의 격식이 있어. 그 하나는 깊이 넣고 오랫동안 교접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뼈가 스르륵 녹을 만큼 기분이 좋다 여기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상격이라 하오. 격식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격식이지요. 다른 하나는 격한 소리를 내면서 잠깐 동안의 방설에만 뜻을 두는 것으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 없지요. 이름하여 합격이라 하는데 하수들이 나 즐겨하는 교접술이랍니다. 교합이라 함은 무릇 음양의 이치와 같아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쉬이 흩어져 버리니 서로의 절정을 찾아 조화를 이룬다면 불로장생도 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주인은 이상격과 합격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교접을 하시는 게 중요하오. 작게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일 밥상도 달라지니 말이오. 안 그렇소이까? 있기, 불로장생은 무슨. 이리도 싱거운 사람을 보았나. 상격이면 어떻고 합격이면 어떠하오. 내가 좋으면 여편네도 좋은 것이지 뭐가 되수요. 안 그렇소 마누라. 사내의 물음에 아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서방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요. 서방복 지지리도 없는 년이 뼈가 녹아내리는 기쁨 따위를 퍽이나 알기나 하겠어?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시오. 아내의 핀단에 머쓱해진 주인은 엄한 행상을 탓하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어서 귀 닫고 잠이나 주무시오. 남의 행방에 감나라 배나라 그만하고. 그러더니 조금 전보다 더 격하고 방정맞게 교접을 하는 것이었다. 에헤이, 상격과 합격을 잘 이해하고 교접을 하라 하였거늘 오늘만 사는 남자 같네 그려. 그렇게 한동안 옆방 상황에 귀를 기울인 채 혼잣말을 하며 혀를 끌끌 차던 행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때마침 주인 방의 교접도 막바지에다 다르니 이내 하는 소리와 함께 주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다. 오늘도 이리 가셨구먼. 볕 좀 녹여봐라, 이 화상아. 나는 이제 시작인데 너는 고루코름 쳐 자빠져 자면 이 끓어오르는 욕정은 어디다 풀라는 것이여?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였다. 신세한 탄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던 여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상격과 합격의 이치를 잘하는 사내가 옆방에 있는데 내 무슨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단가? 내 오늘 밤은 반드시 상격의 대우를 받고 뼈 좀 녹여볼 것이구먼. 그렇게 여인은 남편의 옆에 누워 한동안 자는 척을 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을 걷어차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요. 우리 조밭이 멧돼지들로 쑥대밭이 되는 꿈을 꾸어불었구만요. 불기러네 불기려. 내가 신기가 있는 거 잘 알지 않소? 어서 조밭에 가보시오서. 우리 1년치 식량인데 없어져 버림은 이거 큰일이단께요. 어서 가서 멧돼지 녀석들 좀 확인하시오. 그럼 큰일이지. 내 이놈의 멧돼지 녀석들 다 잡아버리겠구먼. 남편은 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허리에 화살을 차고 활을 들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아이고, 저런 모질이. 살다 저런 모질이는 우리 서방이 상격이야 상격. 하여간 내 오늘 뼈가 녹아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을 터이니 열심히 망이나 보고 오시구랴. 그렇게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여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행상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선
깜짝 놀라 잠을 깬 행상에게 띠를 부리며 말하였다. 행상날이? 아까 듣자하니 교접술의 도리에 능통하신 듯한데 오늘 제가 그 도리가 어떤 것인지 몸소 익히고자 하니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행상이 여인의 속내를 눈치챈 듯 능글맞게 받아치며 말하였다. 하수들이나 하는 합격 따윈 내 행하지 않으니 그런 것이라면 당신 서방으로도 충분하오. 어서 나가시오. 합격의 이치 따위야 이미 통달하여 신선의 경지에 다다랐으니 상격의 이치만 알면 된답니다. 그 단단한 뼈가 어찌 녹아내리는지 또 얼마나 큰 해를 선사하는지 좀 깨우쳐 주시오. 행상은 여인의 교태에 못 이기는 척 스르륵 그녀를 눕히더니 이제껏 맛보지 못한 격식을 선사하며 갈고 닦아온 교접의 기술을 맘껏 뽐내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어찌 상격의 이치는 잘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소? 깨닫다 마다요. 이미 뼈는 스르륵 녹아 없어진 지 오래이고 살조차 가루가 되어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 하옵니다. 어허, 이리도 깨달음이 빠르시오? 그대는 깨달음이 보통 여인네들보다 빠르니 더 큰 깨달음도 쉽게 얻을 수 있을 터.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자, 기술 들어갑니다. 은미나의 뼈가 하나도 남아나질 않겠어라. 그렇게 여러 번의 깨달음을 얻은 이후 여인은 바라던 대로 그 환정이 극에 달하며 상격의 진정한 맛을 알아보렸다고 한다. 다음 날이었다. 날이 밝자 주모는 간밤에 가르침에 감사함을 듬뿍 담아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 행상의 방을 찾았다. 행상날이 안에 계십니까? 아침상 차려왔으니 어서 문 좀 여시오. 안에 없으시오? 그러나 이미 행상은 짐을 꾸려 떠난 뒤였다. 여인은 뜬모를 아쉬움에 텅 빈 방 안에 멀뚱멀뚱 앉아 방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어젯밤이 아직도 생생한데 뭐 그리 급하시다고 말씀도 없이 사라지셨소 그려? 더 깊은 도리를 깨우치려면 아직 멀었는걸. 그렇게 한동안 허탈해하던 여인의 초땀 잃은 시선이 벽을 스쳐가는 순간이었다. 어젯밤 내내 기대어 깨우침을 받던 벽 한 귀퉁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이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다녀가다. 행주. 여인은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가 싶더니 말없이 애를 갖춰 벽을 향해 절을 할 뿐이었다. 행주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여인은 그리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 전하는 바에 의하면 행조는 도교의 종교적인 수행법 중 하나인 방중술의 시조로 중국의 성의학서인 소녀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요리의 시조이기도 한 행조는 장수 음식을 챙겨 먹는 한편 방중술을 수행함으로써 불로당생의 단계까지 올랐으며 결국엔 신선이 되었다 한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해 여행하기를 즐겨하였으니 시대를 막론하고 그를 목격한 이들이 많다고 한다. 과연 그날 밤 여인의 뼈를 녹인 나그네가 신선 팽조였을까? 그것이 궁금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의 뼈는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녹여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깨우침을 전파하도록 하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답니까? 어찌 이리들 도망만 가시는 게요? 어느 마을에 곱단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일찍이 김초 씨의 집에서 허드레지를 애우며 살아온 지 올해로 벌써 20해가 되었다. 곱디고 온 하얀 얼굴은 마치 하얀 수련과 같았으며 가끔씩 흘리는 입가의 수줍은 미소가 뭔지 모를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니 마을 사내들 어느 하나 그녀를 탐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이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김초씨가 담벼락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곱단이를 발견하였다. 곱단이 아니더냐? 내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것이야? 김초시의 물음에 곱단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였다. 마당쇠 놈 때문이 와요. 이놈이 저를 희롱하고 달아나 버리지 뭡니까? 그러자 순간 은큼한 생각이 든 김초시가 곱단이의 손을 은근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사와요. 김초시가 이번에는 곱단이를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말이냐? 그것보다 더 했지요. 김초시가 이번에는 곱단이의 위쪽 꼬리 속으로 손을 쑥 넣으며 느끼하게 말하였다.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했겠구나? 그것보다 좀 더 했사와요. 그러자 김초시는 더욱 과감하게 곱단이의 속적삼 안으로 손을 쓱 넣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럼 분명 이렇게 하였겠구나? 곱단이가 순간 움찔하더니 김초시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예, 바로 그렇게 했지요. 나리와 똑같이. 저런 천하에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더냐? 그때였다. 김초시의 말에 곱단이가 갑자기 김초시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쑥 하고 넣더니 사내의 물건을 한 움큼 올려잡으며 말하였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당쇠 아랫도리에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김초시는 당황한 듯 식은 땀을 흘리며 뒤로 주춤주춤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꽁무니를 떼고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곱단이가 울부짖으며 말하였다. 아니, 왜 이리 도망을 가는 것이오?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오? 어찌 이리 희롱만 하고 달아난단 말이오? 어찌 이리 사내들이 쫄보란 말이오? 그렇게 곱단이는 하루 종일 벽에 쪽을 치고 앉아 눈물만 흘리며 겁 많은 동네 사내들을 원망하였다 한다. 야사에 따르면 그 시기 조선 팔도 여기저기에서 꽃뱀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니 하루가 멀다 하고 관아에 끌려오는 남자가 적지 않았다 한다. 이에 남정네들이 여인네들을 경계하며 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멀리하니 기생집의 기생은 물론이고 일반 아낙네들조차 꽃뱀으로 오해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한다. 특히 혼기가 꽉 찬 여인네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으니 조정에서는 한동안 곱단이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저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 고을에 특별 풍기관을 파견하여 음사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꽃댐 사기단을 발본세곤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놀라운 기록이 전해진다.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과거나 지금이나 낯선 여자는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억울하게 통정 누명을 쓴 처녀의 인생 역전 이야기. 옛날 서울에 한 생원이 살았다. 나이가 들어도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매번 낙방을 거듭하니 해가 거듭할수록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갔으니 가난한 처지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지방의 한 읍내에서 훈장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생활이 이어진 지 5년이 지날 무렵 갑작스럽게 불상의 병을 앓더니 요절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생원에게는 아내와 올해로 18이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은 졸지에 아비를 잃고 입에 풀칠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주위 사람 모두가 이를 가여워하며 탄식할 따름이었다. 한편 평소 현명하고 아름다운 생원의 딸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웃집 양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 사람을 보내 정혼하고 혼례를 거행코자 하였으니 생원의 아내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딸아, 너만이라도 배 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신 게 분명한 게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관아에 잔심부름을 하던 읍내 이방의 아들이 갑자기 생원댁으로 들이닥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댁 따님이 여러 번 나와 통하였다는 건 알고나 있으시오. 지금 듣자니 어떤 곳에 정원을 하였다는데 나에게 몸을 허락하여 놓고 그것이 가당키라도 한 일이겠소. 사내의 말에 처녀의 어머니가 기절투풍하며 흑빛 얼굴이 되어 딸에게 캐물었다. 지금 이 무슨 말이더냐? 저 사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네가 통정을 하였다니 이게 사실이더냐? 어서 말해 보거라. 현명한 딸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어머니,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걸고라도 저의 결백은 틀림이 없습니다.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니 진정하시지요. 이는 저놈이 저를 탐내 관계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 하여 우습게 보고 우리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니 응당 관아에 고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굴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 즉시 관아에 가서 고발하였다. 사또, 여차저차하여 이리 고하니 저의 오명을 부디 씻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내 차후 다시 부를 테니 이만 물러가 있거라. 처녀의 말을 들은 사또는 해괴하게 생각하여 한참 동안 고심을 거듭하였지만 명쾌한 판단이 서질 않자 그 사내를 불러 묻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처자의 용모를 소상히 알고 있을 터 내가 본 그대로를 묘사해 보거라. 거짓을 지어 말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사또의 말이 끝나자 사내는 처녀의 용모를 거침없이 오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사내의 말이 끝나자 사또는 처녀를 불렀다. 그리고 곰곰이 처녀의 위아래를 훑어보고선 더욱 난감해진 낯빛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저 사내의 말 어디 한 군데 틀린 곳이 없거늘 도대체 누가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난감해하는 사또의 속내라도 꿰뚫어 보는 듯 저 구석에서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내를 발견한 처녀는 이미 사내의 관계로 인하여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간파하고 사또에게 다가가 한 가지 청을 하였다. 사또,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오, 그래. 무엇인지 어서 말해 보거라. 처녀는 사또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소녀의 왼쪽 가슴 밑에 큰 반만한 검은 점이 있고 그 점 위에 10여 개의 털이나 있사옵니다. 이것은 저와 어머니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니 그가 소녀와 상통하였다 주장하니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내에게 이것을 하문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더냐? 네, 알겠느니라. 그 말에 사또가 곧 사내를 불러 하문하였다.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묻는 것이다. 처녀의 신체에 너만 알 수 있는 특별한 특징 같은 것은 없었더냐? 그러자 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또 한 번 거침없이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처녀의 왼쪽 유막 밑에 검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 크기가 큰 반만하고 10여 개의 털이 나 있습니다.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옵소서. 사내의 말에 사또가 크게 놀라 눈을 꿈벅거리며 말없이 처녀를 쳐다볼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내 처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윗옷을 벗어 젖히더니 자신의 가슴을 내보이면서 말하였다. 사또, 보옵소서. 소녀에게는 본래부터 검은 점이 없사옵니다. 양쪽 가슴 어디에도 점 같은 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사람을 시켜 사또께와 아랜 소녀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하고 사또의 해안을 어지럽히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 전에 소녀의 용모를 소상하게 말한 것도
사람을 시켜 사전에 저를 정탐한 것을 교묘하게 고해 바친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과연 처녀의 가슴에는 점은 물론이고 털 또한 없었으니 사또는 크게 깨닫고 책상을 내려치며 대노하여 말하였다.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든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고 오거라. 그러더니 사내를 엄하게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처녀와 내가 말한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실직고하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한다면 충벌은 면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또의 불호령에 사내는 그제야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오래전부터 연정을 품어오던 처녀가 정혼한다고 하니 그만 시기심이 동하여 그녀의 신세를 망치고자 하였나이다. 그런 연후 제가 시이 처녀를 차지할 요량이었습니다. 네 이놈! 사내가 되어 어찌 이리 소인대 같은 짓을 한 것이야? 그건 그렇고 처녀와 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너에게 알려준 이는 도대체 누구더냐? 사또의 물음에 사내가 머뭇거리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사또가 대노하여 말하였다. 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저놈을 매우 치랍신다. 그러자 사또의 옆에 있던 이방이 울음을 터뜨리며 다급히 무릎을 꿇더니 연신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사또에게 말하였다. 사또 말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두 아비인 저의 탓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상황에 사또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하였다. 이방, 저 사내가 이방의 아들이었소. 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한 동석이 되어 처녀를 능멸하고 심지어 나까지 속이려 근 것이요. 내가 그리 신임하였거늘. 사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의 잘못이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사또가 결심을 굳힌 듯 말하였다. 여봐라. 여기 이방과 아들을 하옥시키도록 하고 저 처녀의 실추된 명예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두 놈은 추록을 금하도록 하라. 너희 두 놈은 잘 듣거라. 저 처녀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반성하고 또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어 처녀에게 말하였다. 이들로 인해 이미 정혼한 자리까지 물렸다 하니 그 피해가 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인이 그대의 혼처를 주선하고자 하니 사양 말고 기꺼이 응하기를 바라오. 네, 사또.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처녀는 통정 오명을 벗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현명함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얼마 후 이방과 아들은 전 재산을 팔아 처녀에게 보상하였으니 옥살이 한 달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야반도주하였는데 한간에는 처녀의 아비인 생원의 귀신이 나타나 밤마다 그들을 괴롭혀 마을을 떠났다는 풍문이 떠돌기도 하였다. 그리고 처녀는 사또의 주선으로 얼마 후 혼인하게 되었는데 일찍이 처녀의 현명함과 수려한 용모에 감복한 사또가 자신의 둘째 아들의 배우자로 그녀를 점찍었으니 다른 혼처가 나설까봐 겁이 난 나머지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정혼하고 혼례까지 거행하였으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하였다. 또한 그의 둘째 아들 역시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하였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바로 그 둘 사이를 말하는 듯하였다. 한편 처녀는 보상금 전액을 자신과 같이 아비를 잃고 어렵게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서당을 만드는 데 헌납하여 학문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였다. 훗날 이 처녀의 서당에서 배출된 과거급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생전에 아비가 이루지 못한 일을 처녀가 대신 이룬 것이라 말하며 그녀를 높이 칭송하였다 한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언제 어떻게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 모두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